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이내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서울 동북권 오래된 주공아파트 단지. 비가 그치지 않은 오후 주민센터 강당에 들끓는 공기. 플래카드가 벽을 가리고 있었다. 재개발 찬성. 원주민 대책 마련하라. 땅을 지켜라. 서율은 강당 맨 뒷줄에 서 있었다. 형사 신분을 숨긴 채 민원 담당으로 위장한 상태. 경찰은 이 자리를 이미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갈등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정치인이 밀고 그 뒤에는 폭력 조직 자금이 흐른다는 첩보가 있었고 그 폭력 조직은 서율의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쫓아온 그 조직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여기서 40년 살았다고요? 어디 가서 죽으란 말입니까? 중년 남성은 손가락을 겨눴다. 다 알고 있어요. 지역 깡패들이 뒤에서 밀고 있다고. 서율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럼에도 손등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들. 책상 위 주민대표 명패. 윤태성 재개발 추진위원.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어르신들 감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25년 전 구조적으로 붕괴 판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가 아니라 누가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서율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발언 내용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지만 그 말 속 어딘가 낡은 건물보다 더 오래된 다른 냄새가 묻어 있었다. 폭력의 냄새.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 우릴 내쫓으려고 작정했냐? 그때 한 청년이 태성의 테이블로 병을 던졌다. 유리병이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태성의 양복 바지 끝이 젖었다. 서율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몸을 돌려 투척자를 제압했고 팔을 꺾은 채 귓가에 말했다. 과하게 나가지 마세요. 그녀의 동작은 경찰 교육이 몸에 남아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태성의 눈이 그 순간 잠시 빛났다. 놀람이 아니라 확인했다는 눈빛. 그는 조용히 서율에게 말했다. 군인이었어요? 서율은 짧게 답했다. 민원 담당입니다. 태성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말했다. 민원을 이렇게 다루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서율은 답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이미 무언가를 읽었다는 감각이 스쳤다. 그녀도 느꼈다. 이 남자는 테이블과 양복으로 감춰진 겉면 아래 다르게 단련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공청회가 끝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복도에서 서율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멈췄다. 한서율 경위. 그녀의 등골이 서늘이 굳었다. 태성이 서 있는 곳엔 비가 들이치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의 어깨엔 빗물이 몇 점 묻어 있었다. 서율은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압니까? 태성은 짧게 대답했다. 내가 아는 경찰 중에 당신 아버지가 가장 끈질긴 분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율은 비로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인정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윤태성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펜트하우스도 재건축 예정 구역의 낡은 집도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 관공서와 법조타운 사이에 자리 잡은 고급도 저급도 아닌 애매하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 이곳이 조직의 후계자가 사용하기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현관 신발장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벽 일부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금고와 문건 보관함이 드러났다. 서류, 지분 계약서, 재개발 투표명부 사본, 지역 상가 번지, 그리고 한쪽엔 사업자 대표와 국회의원 후보의 인증샷. 태성은 이를 보며 특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기쁨, 죄책감, 성취, 오만함.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표정. 이건 그의 필연이었고 태어났을 때 이미 정해진 코스였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 그는 받기 전 짧게 눈을 감았다. 목소리를 차갑게 정리했다. 내 아버지. 스피커에서는 피로와 권위를 동시에 지닌 저음이 들렸다. 조직에서 폭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30년을 살아온 남자의 목소리였다. 오늘 공청회. 경찰 쪽 움직임이 빠르다더라. 태성은 곧바로 핵심만 말했다. 투척 하나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러다 한마디.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누가 목격했느냐다.
태성은 그제야 공청회 복도의 장면을 떠올렸다. 민원 담당임에도 몸을 쓰는 방식이 경찰의 그것이었던 여자. 아버지가 말했다. 한정훈. 강력계 30년. 태성이 대답했다. 그 딸인가요? 이름은 한서율. 한순간 공기가 정지하는 듯 했다. 서율의 말투, 낯설지 않은 직감, 그 침착한 대응.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조각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심해라. 그 가문은 우리와 악연이 있다. 평생. 그 악연이라는 단어는 태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조각이었다. 전화가 끝났지만 끊긴 소리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방 안에 남았다. 그는 유리창으로 다가가 비에 젖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도시가 깜빡이는 간판과 헤드라이트로 채워져 있었다. 그 불빛들이 하나의 거대한 회색 덩어리처럼 이익과 비밀로 엉겨붙어 있었다. 태성은 자신도 그 덩어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도망치려 한 적 있지만 문을 나설 때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 생각을 잠재우듯 그는 작은 액자를 꺼냈다. 자신이 20살이던 해 잠시 도망쳤던 일본 주점 거리 사진. 술 향기, 음악, 낯선 불빛,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숨길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되찾아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다. 창문을 닫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다를까? 서율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경찰의 딸, 조직의 아들. 이 단어 자체가 예고된 충돌이었다. 그리고 태성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경고하는 이유는 사랑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율은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갔다. 현관을 조용히 열자 낡은 아파트 특유의 축축한 공기와 된장국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거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도봉 재개발 지역 주민 반발 지속. 주방에서 식탁 위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 회색 머리와 다부진 체격. 한정훈 그녀의 아버지. 강력계에서 20년 이상 버티고 섬광탄, 방패, 피, 살인의 뒷문까지 다 보아온 남자. 왔냐? 그는 눈을 들지 않았다. 서율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민원 담당으로 투입됐어요. 그 구역. 신문이 천천히 접혔다. 정훈의 시선이 서율의 얼굴을 관통했다. 그건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지. 서율은 식탁 건너편에 앉았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 아니에요. 정훈은 짧게 대꾸했다. 그건 나도 안다. 잠시 정적이 있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버지 그 조직 지금도 살아있지? 정훈은 말을 자르듯 답했다. 건설, 물류, 폐기, 유통, 선거자금. 그는 손가락을 세며 말했다. 예전처럼 골목 깡패가 아니라 지금은 기업이다. 서율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왜 못 끊었죠? 정훈은 컵에 물을 따랐다. 그 컵에는 오래된 흠집과 보이지 않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왜냐면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아직 끝낸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서율은 그의 말 속 감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메고 있는 단 하나의 사건, 동료 형사의 살해 사건. 범인은 잡지 못했고 증거는 사라졌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웃는 법을 잊었다. 서율이 말했다. 그 조직이 뒤에 있는 거예요? 정훈은 응도 아니고 아니도 아닌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사건과 그 조직은 서로를 먹고 덮고 또 먹었다.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억해라. 그들 세계에 발만 담가도 다시는 나온 사람 없다. 서율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너 누구 만났냐? 서율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늘? 아무도. 정훈은 다시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그는 한 줄도 읽지 못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0.5초 느렸다는 사실 하나. 그것이 그의 직감에 걸렸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다음 날 오후 공사 현장 맞은편 카페. 서율은 주민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현장을 다시 찾았다. 태성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일상이 전쟁인 사람 같았다. 서율이 다가가자 태성은 굳이 놀라지 않았다. 또 뵙네요. 서율은 형식적으로 말했다. 업무입니다. 태성은 커피를 밀어주며 그럼 업무라고 하죠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둘의 대화는 날카로웠다. 재개발의 필요성, 노후 건물의 위험성, 보상과 보존. 하지만 말의 표면 아래 다른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서율. 당신은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나요? 태성. 당신은 재개발 후의 삶을 본 적 있습니까? 서율. 당신은 재개발 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태성. 우리는 무너진 삶을 새로 세웁니다. 말의 칼끝이 부딪히며 둘의 호흡이 가깝거나 멀어졌다. 그러다 태성이 던진 한 문장. 경찰이면서 왜 민원을 하죠? 서율의 표정이 굳었다. 숨을 들이키려다 멈춘 듯. 태성. 장난입니다. 그의 말투는 장난이 아니었다. 카페 바깥 멀리서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그들을 스캔하듯 지나갔다. 서율은 봤고 태성도 봤고 서로가 서로 본 걸 알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태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오늘은. 서율은 늦게 깨달았다.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예고라는 것을. 서율은 경찰청 정보국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재개발 지역의 자금 흐름, 후원 단체 명단, 정치인 일정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태성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 서율. 대표자가 공문서에 없습니다. 과장은 피곤한 눈으로 말했다. 재개발은 다 그런 거야. 앞에 있는 놈들은 간판이고 진짜는 뒤에 서 있는 놈이지. 서율은 곧바로 파일을 넘기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 그 이름은요? 과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건 건들지 마. 서율은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자리, 그 이름은 모두 알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없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딱 한 이름이 떠올랐다. 윤태성.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서율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어제 카페에서 마주쳤던 그의 정지된 눈빛, 상처난 손등, 아버지가 말한 악연, 퍼즐이 아니라 경고였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한정훈. 짧고 굵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심해라. 움직임 있다. 저녁 10시. 서율의 차가 어두운 도로 위를 천천히 달렸다. 그녀는 룸미러를 보며 한 차량이 일정한 거리로 따라붙는 걸 느꼈다. 속도를 줄였다. 뒷차도 줄였다. 방향을 틀었다. 뒷차도 틀었다. 따라오고 있었다. 서율은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갔고 그 차도 따라왔다. 차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너무 조용한 발걸음. 너무 익숙한 거리 유지. 이건 우발이 아니다. 준비된 접근이다. 협박인가 경고인가 납치인가. 서율은 천천히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검은 천으로 덮인 곤봉을 꺼냈다. 말로 합시다.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예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율. 예의 있는 사람들은 밤에 3시 오지 않아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린 예의 없는 사람 만나러 온 겁니다. 에이. 그러나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끊겼다. 주차장 위에서 다른 차량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 사이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갔다. 윤태성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색과 형식만 달랐지. 명령이었다. 남자들은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물러났다. 서율은 느꼈다. 태성이 자신을 살린 건지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태성은 창문 너머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 방식 나도 압니다. 서율은 곤봉을 그대로 든 채 대꾸했다. 당신 아버지도요. 그는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 그래서 재밌어지겠네요. 차가 떠나갔다. 남은 것은 핑크빛 기류도 로맨스도 아니었다. 피와 피 사이에 연결된 도화선 하나.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도봉 재개발 특별위원회. 태성은 이번엔 정장을 더 정갈하게 차려입고 정치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폭력 조직 후계자가 아니라 지역개발 전문가였다. 여당 후보가 말했다. 이번 재개발 당신 없었으면 진척 안 됐을 겁니다. 태성은 공손히 답했다. 저는 다리를 놓을 뿐입니다. 정치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 위를 누가 건너느냐가 문제지. 그들의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으며 기억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율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과 웃음 뒤에 있는 것. 그의 손 안의 명암보다 더 오래된 피.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정우는 태성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지 않았다. 이미 굳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태성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잠시 멈췄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 정훈이 낮게 말했다. 네 아버지한테 전해라. 태성의 눈이 깊어진다. 정훈. 아직 끝 안 났다고. 태성은 미소도 없고 분노도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말투를 그대로 가져와 말했다. 우리도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서율은 야간 근무 중 경찰 내부 데이터에 접속했다. 이름 입력, 윤태성, 조회 결과, 해당 없음. 말도 안 되는 결과였다. 전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 그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시 입력했다. 태성의 아버지 이름. 이름 아래 뜬 긴 목록. 폭력 상해 협박 불법 자금 사건 종결. 그리고 그 사건 아버지가 평생 쫓은 미해결 살인. 서율의 손이 멈췄다. 그 사건 기록 중 목격자 없음이라 적힌 줄에 작게 더 씌워진 문장. 당시 목격자 윤태성 미확인. 심장이 식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사건의 살인도 사건의 종료도 그의 아버지도 컴퓨터 화면 아래로 한 문장이 떠올랐다. 경고처럼 그 사건과 사랑은 반드시 충돌한다. 서율은 천천히 창밖을 봤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첫 번째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태성은 조직 사무실이 아닌 정치인 캠프 비공개 회의에 있었다. 후보는 말했다. 이번 선거는 감정으로 가면 안 돼. 폭력과 연루됐다는 이미지만 없애면 이긴다. 태성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미지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후보가 웃었다. 역시 젊은 피가 달라. 그러나 태성의 속은 웃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정치인의 언어를 범죄보다 더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다. 폭력은 솔직하다. 정치는 계산이 가려져 있다. 회의가 끝났고 태성은 캠프 밖 복도에서 전화기를 들었다. 발신 조직 실세 아버지의 오른팔. 태성아, 너 그 여자 가까이 온다며. 태성은 짧게 말했다. 업무로 만났습니다. 업무? 그의 말투에 낮은 웃음이 묻었다. 그 집안이랑 엮이는 건 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릴적으로 돌리는 거다. 태성도 차갑게 대답했다. 임의적 아니었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 그리고 느리게. 그래서 문제다. 전화를 끊으며 태성은 깨달았다. 이건 감정도 사랑도 아니라 지도다. 누구와 연결되고 누구로 단절되고 그 선을 누가 긋느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은 내가 그어야지. 그 말은 결연이 아니라 자기기만이었다. 밤. 서율의 집 앞 골목. 가로등은 흔들거렸고 작은 전선 위로 비가 흐르고 있었다. 서율이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다. 정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서지진 않았지만 버려진 돌처럼 단단했다. 윤태성. 그는 이름을 꺼냈다. 그놈 아버지한테 내 인생을 빼앗겼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건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있어서 안 말한 게 아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으니까. 증거도 기록도 사라졌다. 서율. 그럼 남은 건 정훈. 기억뿐이야. 그 기억이 서율의 어깨 위에 올랐다. 정훈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놈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다. 그 세계가 그를 선택한 거다. 연민하지 마라. 사랑은 더더욱. 문이 닫혔다. 서율은 비에 젖은 골목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 윤태성. 서율은 화면을 보며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3초 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전화는 그녀의 손끝에 의해 열린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당분간 아무 말도 없었다. 서율은 상대의 숨소리가 들리는지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태성이었다. 괜찮습니까? 형식적인 안부였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붙어있는 오늘 밤 그 주차장에서라는 문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달됐다. 당신이 거기 왜 있었죠? 서율이 물었다. 제 사람들입니다. 짧고 확실한 답. 통제하러 간 겁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요. 아버지죠. 그는 숨기지 않았다. 경고였을 겁니다. 당신이 그 지역에 깊게 들어오지 말라는. 서율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는 단어를 고르듯 말했다. 당신이 그쪽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카페에서 말을 걸지 않았겠죠. 그 말은 거짓도 진심도 아닌 중간 어딘가였다. 근데 이제는 태성이 덧붙였다. 말을 걸어버렸네요. 서율은 대답하지 않았다. 끊으려던 손이 미묘하게 멈춰 있었다.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부탁이요? 아버지를. 그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당신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둘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 끼게 되는 건 우리 둘일 테니까요. 서율은 조용히 말했다. 이미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걸려있는 전화선이 마치 도화선처럼 느껴졌다. 끝내 서율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태성이 낮게 따라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중에 떠올리면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둘 다 이때는 몰랐다. 며칠 뒤 지방방송국에서 뉴스 제보가 들어왔다. 도봉 재개발 관련 불법 로비 의혹. 화면에는 흔들리는 캠코더로 찍힌 듯한 영상이 나왔다. 어두운 식당 안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보이는 인물과 낯익은 뒷모습의 남자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자막이 떴다. 재개발 담당 경찰 금품 수수 정황. 영상 속 남자는 정식 수사로 확인한 결과 경찰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막과 편집 그리고 SNS상의 확산 속도는 진실보다 이미지를 더 빨리 만들었다. 서율은 내부 감찰실 회의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도는 것을 들었다. 한경이 요즘 재개발 쪽 많이 다니지? 정치 라인하고 접촉 있는 거 아니냐? 그녀의 상관은 중립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외형을 관리해야 한다. 지금은 그 구역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 서율은 이해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경찰 조직에게 중요한 건 이미지와 책임 회피였다. 그날 밤 아버지 정훈이 말했다. 내부에서 전화 왔다. 너 그 사건에서 손 떼란다. 아버지는요? 나는 못 댄다. 정훈은 단호했다. 난 평생 그 사건만 쫓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넌 여기서 빠져라. 그 말은 딸을 보호하려는 명령이자 같은 사건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비극의 선포였다. 서율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건은 아버지의 인생을 묻고 이제 내 삶을 잘라낸다. 그리고 저편 어딘가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조직 사무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 아버지의 오른팔이 말했다. 경찰 딸 내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미지 더 망가뜨리면 수사선 밖으로 밀려날 겁니다. 태성의 아버지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때로는 총보다 뉴스가 빠르지. 비밀 수사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직후였다.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의 협업. 표면상으로는 도봉 재개발 비리 수사. 하지만 실은 한쪽 조직을 털어 다른 쪽을 안심시키는 쇼에 가까웠다. 서율은 공식적으로 해당 수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 정보 수집자로 남았다. 그녀는 태성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 역시 경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장례식장 뒤편 골목. 조직 내 배신자가 숨어 있다는 정보. 서율은 혼자 잠복했다. 증거를 잡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무리수였다. 골목 끝 한 남자가 팔을 감싸준 채 서 있었다. 긴장한 손놀림, 자꾸 뒤를 돌아보는 눈. 그리고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윤태성. 둘의 시선이 골목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돌아가죠. 태성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있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원래 나는 여기 없어야 하는 거 아네요. 서율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 사이 골목 끝에 남자가 도망치려 했다. 태성의 오른팔이 어디선가 나타나 총을 꺼냈다. 탁! 짧게 울린 소리. 남자의 몸이 무너졌다. 피가 골목 바닥을 타고 흘렀다. 서율은 본능적으로 총을 빼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총구가 자기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태성의 시선이 서율과 죽은 남자와 총을 든 오른팔 사이를 오갔다. 하지마.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 쏘면 당신은 우리와 같은 편이 된다. 피를 한 번 묻히는 순간 선은 사라진다. 그 말은 격려도 협박도 아니었다. 단지 경험에서 나온 문장. 서율은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걸 눈으로 기억했다. 넘어진 시체, 발자국, 총구의 각도, 태성의 표정. 언젠가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말로 옮기기 위해서. 하지만 그날 밤 피로 쓰인 선택은 하나였다. 태성은 침묵을 택했고 서율은 격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선 아래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서율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요, 형사님.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상처를 긁는 목소리. 조직 실세였다. 할 말 있냐? 예전에 미해결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동료 하나 등 뒤에서 맞고 갔던 날. 정훈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그 얘기를 왜 내 입에서 꺼내? 그날 상대가 나직하게 말했다. 한 명이 더 있었죠. 정훈의 눈에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비 오는 밤, 좁은 골목, 넘어진 동료, 흩어진 서류, 도망치는 발소리. 그리고 골목 입구에 서 있던 어린 눈동자 하나. 우산도 없이 몸을 떨면서도 끝까지 현장을 보고 있던 그 얼굴. 그의 이름이. 상대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윤태성.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사님이 그날 하나만 더 확인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전화 못했을 텐데. 통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사건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세 번째 증인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증인이 이제 딸의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 그날 밤 정우는 서율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그 사건 너도 얽혔다. 서율은 조용히 물었다. 윤태성, 그날 거기 있었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그날 이후 죽었어야 맞는 애다. 하지만 살아남았지. 정훈이 덧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거다. 살아남은 애들은 그 세계의 증인으로 남는다. 서율은 그때 이 사랑이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건 세대를 이어온 폭력과 죄책감의 연쇄였다. 검찰청 비공개 브리핑. 도봉 재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 방향이 정해졌다. 정치인은 털지 않는다. 검사는 명확히 말했다. 선거 앞두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신 중간에 있는 애 하나를 잡아줘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윤태성의 얼굴이 떴다. 기업 대표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전과도 없다. 하지만 서류상 모든 흐름이 이 사람을 지나간다. 검사는 담담했다. 하나 걸어야 할 때 딱 좋은 인물이다. 경찰, 특히 강력계 쪽에서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조직 후계자 잡는 거면 성과 아니냐는 속삭임, 다른 쪽에서는 정치인은 또 빠지는 거냐는 분노. 서율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상관이 따로 불러 말했다. 내가 이 사람 조사 담당 맡아라. 이유가 있습니까? 너 아버지랑도 엮여 있고 정보도 가지고 있잖아. 그 말은 신뢰가 아니라 방패로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
서율은 알았다. 이 수사에서 태성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결론을 문서 위로 옮기는 손이 될 거라는 것을. 신문실. 좁고 흰 벽,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태성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피의자라기보다는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 같았다. 문이 열리고 서율이 들어왔다. 둘의 시선이 짧게 부딪혔다. 참고인 조사입니다. 서율이 형식적인 말로 시작했다. 지금은 그렇겠죠. 태성은 담담했다. 잠시 후에는 아니겠고. 녹음기가 켜졌다. 도봉 재개발 사업 자금 흐름, 당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발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정치인과 돈, 조직과 사업자, 주민과 계약서. 그중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가까웠습니까? 하나만 고를 수 없습니다. 그는 웃지 않고 말했다. 제 위치는 늘 한가운데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교과서처럼 오갔다.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사용할 문장처럼 정확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다 서율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다. 그날 제 아버지 동료가 죽었던 그 밤,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 녹음 끄죠. 태성이 말했다. 서율은 손을 떼지 않았다. 공식 질문입니다. 공식 대답을 원합니까? 진짜 대답을 원합니까? 서율의 목이 마르게 말랐다. 진짜요. 태성은 눈을 내리깔았다. 있었습니다. 신문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근데 그가 덧붙였다. 그날 당신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태성이 말을 골랐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있었던 시간을 지켜보았죠. 서율은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았다. 그 사건은 한 명의 악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겁에 질린 증인, 주저하는 동료, 그리고 그 사건을 이용한 우리 아버지까지. 그는 결론처럼 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녹음에는 이 말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둘의 기억에는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새겨졌다. 조사 이후 검찰은 윤태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배임, 횡령, 불법 정치자금, 조직폭력배 연루. 정치인의 이름은 영장 어디에도 없었다. 서율은 영장 집행보고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 보고서를 넘기던 아버지가 물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범죄는 분명합니다. 서율은 기본에 충실했다. 다만 이 모든 책임을 저 사람에게만 묻는 건 불공평하지. 정운이 끊었다. 근데 세상은 언제 공평했냐? 그는 딸을 바라봤다. 넌 경찰이다. 감정 말고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 아버지는요? 난 이미 선택했다. 그가 말했다. 30년 전에 서율은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상부는 너는 이 사건의 상징적 존재라며 최소한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구속되는 날 태성은 무리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 바라봤다. 서율. 이게 당신이 고른 길입니까? 그가 물었다. 이건. 서율은 말끝을 삼켰다. 제가 고른 길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내 자리에 맞는 연기를 해야겠네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랑 고백도 잡아달라는 말도 같이 도망가자는 말도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후 뉴스 자막에는 재개발 비리 핵심 브로커 징역 7년 선고 라는 문장이 흘렀다. 화면에는 수혜 대신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선 윤태성이 잠시 비쳤다. 그의 아버지는 별개의 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치인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몇 달 뒤 국회에 입성했다. 서율은 그 모든 뉴스를 근무 중 무전기 소리 사이로 들었다. 그녀는 승진했다. 수사 역량, 내부 갈등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 하지만 그 승진 축하 술자리에서 그녀는 술잔을 거의 비우지 않았다.
어느 날 교도소 면회 신청 알림이 떠 있었다. 신청인 윤태성. 서율은 한참을 고민하다 거절 버튼을 눌렀다. 우리가 마주 앉으면 서로의 선택이 더 잔인해진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태성은 모범수로 분류되었고 출소 후 타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대가로 자기 이름을 버리는 살. 서율은 아버지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끝났고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다. 둘 사이 대화는 줄었지만 가끔 TV 뉴스를 함께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건 상처를 말로 꺼낼 수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최소한의 화해에 가까웠다. 겨울 초입 서울역 승강장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서율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내렸다. 경찰 마크가 새겨진 서류 가방이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반대편 승강장에서 다른 열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졌다. 그들 중 한 남자.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예전보다 날이 덜 선 얼굴. 그럼에도 한 번 본 사람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빛. 윤태성. 둘은 승강장 사이 철로를 가운데 두고 마주섰다. 멀어서 서로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과 입술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대략 알 수 있었다. 태성이 먼저 입모양으로 말했다. 잘 지냈습니까? 서율이 답했다. 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야 하는 곳으로. 그 말에 태성은 잠시 웃었다. 우리는 결국 한 번도 같은 곳으로 가본 적이 없군요.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다. 사람들이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들은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가까이 가는 순간 다시 둘의 세계가 섞일 것이고 섞인 세계는 또다시 누군가의 피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이 이제야 이해하게 된 그들의 운명이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로 사이 순간적으로 둘의 시야가 가려졌다가 다시 열렸다. 그 짧은 틈에 서율은 속으로 말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태성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당신이 경찰로 남아줘서 다행입니다. 기차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의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몇 년 뒤 도봉 재개발 지역은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유리와 철, 규격화된 놀이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그 자리에서 한때 플래카드를 들고 외치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곳을 떠났거나 적응했거나 여전히 떠나지 못했다. 서율은 새 단지 앞 도로를 걸었다. 이제는 경찰이 아닌 일반인의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잠시 예전에 공청회가 열렸던 주민센터 터를 바라봤다. 지금은 작은 공원이 되었고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벤치에 앉아 서율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만약 그때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더라면 어떤 삶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은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정애, 누군가의 평생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는 것을.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조금 늦게 받아들였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사랑이 바꾸는 건 우리가 세상을 견디는 자세뿐이다. 어딘가 다른 도시, 다른 이름으로 윤태성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가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을 그녀는 바랐다. 그건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이자 남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서율은 조용히 일어섰다. 집으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내일 출근해야 할 경찰서로. 그것은 거창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한 기록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서율 끝까지 경찰로 남았다. 그리고 어딘가에
다른 기록 하나. 윤태성 끝내 아버지와 다른 길을 택했다. 둘은 결국 서로에게 가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세상을 바꾸었다. 사랑은 실패했지만 그 사랑이 만들어낸 선택들은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것이면 이 비극은 조금은 견딜만 했다.